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 레브론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국제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당시에 막 미국을 벗어나서 세계 각국에 진출했는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성공에는 레브론의 광고가 주요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화장품 업계들은 어떤 나라에 진출할 때 그 나라 모델을 써서 현지에 맞는 광고를 다시 제작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레브론은 전쟁 끝난 후에 일본에서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크게 높아진 점, 특히 미국의 미, 아메리칸 뷰티에 홀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금발 미녀들이 등장하는 미국 광고를 일본에 그대로 내보냈고 이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미국의 미, 서구의 미를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서구에서 미인으로 여긴 중국 여성들이 철저하게 서구 기준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한 패션 브랜드가 내놓은 광고는 주근깨로 가득한 중국 여성이고 어떤 패션 잡지 커버는 중국의 전형적 미인과 거리가 먼 여성을 내세웠습니다. 이걸 두고 서구가 미의 기준을 강요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서구 패션 업계가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 중국이나 중국인이 알아야 할 것은 미의 기준에도 역시 당대의 국제 정치 경제 논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자신들을 이긴 미국에 완전히 빠졌던 데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의 힘의 논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명분이 어떻든 힘센 나라가 상대를 찍어 누른다는 것을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중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에 아무 책임이나 연관성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가수 승리, 정준영 씨가 각각 16시간, 21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의혹들, 정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탁의 기자들에선 우리나라의 연예 산업, 쇼 비즈니스 세계, 이 스타 육성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경제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8번의 연장을 거듭하던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9번째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 유리지갑을 한시적으로 지켜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일부 카드사와 계약 해지를 한 데서 보듯이 양쪽의 갈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카드사와 가맹본부 간의 힘겨루기, 이 내용 함께 얘기를 좀 해보죠. 그리고 어제 오늘 특별히 경제 상식 퀴즈 내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벌써 답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문제 내기도 전에 답을 올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나 이제 정답은 맞습니다. 어제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이걸 퀴즈로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을 뜻하는 이것. 이 전설 속 동물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뭘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라고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후에 팟빵과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콩, 페이스북, 팟빵 어디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당첨자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있었던 페이스북, 오늘은 문제가 없죠. 라이브 방송 막 시작했습니다. KBS 1라디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쟁적인 이슈 두 가지를 우리 선남선녀 기자분들이 토론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고란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기자를 늘 이제 연차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하는데 네네네. 끝날 때는 꼭 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이를 들이대는군요. 디스인데.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연예 분야도 엄연한 산업이죠.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꽤 있고
특히 90년대 이후에 한류나 케이팝 열풍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돼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마저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의 충격이 더 큰데요. 글쎄 어떨까요?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씩 양상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보기 일탈이 아니라 범죄죠. 범죄죠, 범죄. 네.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범죄 수준을 넘어섰고. 사실 그간에 약간 YG 고란 기자? 이제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이 계속 무리를 좀 일으켜 왔어요. 그동안 쭉 그랬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YG가 약국에 무슨 다른 말이냐 뭐 그런 말까지 돌고 막 이랬는데 뭐 어떻게 넘겨왔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게 YG 엔터의 이미지 자체가 개인 아티스트의 자유분방함을 좀 존중하는 그냥 좀 놔두는 내버려두는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거라서 이게 소속사의 위기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이거는 뭐 일탈이 아니라 점점 범죄 수준이고 게다가 여기다 이제 그 소속사 자체의 탈세 혐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YG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엄청 많이 내다 팔았거든요. 그렇더군요. 근데 그걸 다 개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싸다고 지금 샀는데 좀 약간 걱정입니다. 제가 10일, 12일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이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11일에 폭락했잖아요. 11일에 14% 급락을 하고 12일에 추가로 한 3.4% 정도 11, 12일에 YG 엔터테인먼트가 한 17% 정도 떨어지고요. 13일에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이 있었어요. 5% 좀 넘게 올랐다가 어제 장중에 3% 정도 떨어지는 듯 하더니 종가는 한 1.5% 떨어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YG가 가지고 있는 해소되지 않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개인들이 기관이 내다판 물량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이걸 흡수하는 것 같은데 극도로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더니 악플 뭐 메일 이런 게 왜 주가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의 주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덧붙여드립니다. 이대호 기자. 왜 기관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사느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매매 주체를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보면은 누군가는 사야만 거래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 순매도한 만큼 누군가 순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꼭 샀다고 해서 다 뭐 손실이고 이거는 조금 결과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왠지 그래서 이대호 기자가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이렇게 주식에 제가 그래서 권위가 실리는데. 아니 YG 주식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최근 시가총액도 한번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번 주에만 날아간 시가총액인데 YG 엔터가 1,109억 어제 기준입니다. SM 엔터가 1,404억. JYP 엔터가 371억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3대 그 메이저 연예기획사 시가총액만 이번 주에 4거래일 동안 2,900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건 누군가들의 다 평가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손실이 큽니다. 이게 YG 사건을 보면서 저도 과거에 아이돌 취재도 했고 문화부도 있었고 뭐 YG하고 같이 출장을 가본 적도 있었는데 이 세 회사의 그 추구하는 가치나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의 연예인을 키우는 이 시스템, 아이돌을 키우는 시스템은 선수촌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수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뭐 그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사료비를 대면서 우리가 애들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돌 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계약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승리를 비롯한 정준영, 뭐 이종현 등등 거론되는 연예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매맞고 성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나가서 메달 따오던 그 방식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재범 사건 같은 것들 보면 이 선수를 괴롭히면서도 1등만 하면 돼. 그러면 성적이 나오면 모른 체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깔려 있었을 거고요. 이걸 기업 문화에 좀 빗대 보자면 YG의 경우에는 한화하고 좀 비슷해요. 그 회사의 사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리. 이 회사는 우리가 아는 3사 중에서 이 패밀리십이 제일 강한 회사예요. 형, 동생,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스타성이 있는 아이들의 끼가 보인다면 그걸 극대화해서 상업화하지 제재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근데 반면에
JYP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키우고 뭐 선정성 논란이 있습니다만 교육하고 키워내는 방식 자체는 마치 LG처럼 그러니까 LG는 아직도 집안에서 여자들이 보수적이죠. 경영에 참여 못하고 보수적이고 행실, 인화 이런 걸 따지잖아요. SM의 경우에는 문제가 덜어 있을지언정 이게 새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SM과 관련된 연예인들이 거론되는 건 사실 업계에선 좀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 돈 많이 버는 방식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엔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이거든요. 이걸 세계적인 컨설팅 펌이 2012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컨설팅 펌이 15개국, 상위 15개국만 2,000조 원의 시장이 열려 있다. 근데 13년에 BTS가 데뷔를 했으니까 아마 시장 규모는 더 커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플랫폼은 늘어나고 돈이 많이 돌고 큰 손들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말하자면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판에서 아마 이 시장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떤 듭니다.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터진 사건이라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하나 미리 말씀드릴 건 몇 분이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 그 연예기획사 주가가 한 주에 아무리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3천억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연예인의 상품성에 따라서 연예기획사 가치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 연예기획사 가운데 톰 크루즈를 거느린 에이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드라마 OC로 반짝 뜬 벤자민 맥킨지라는 사람을 제2의 톰 크루즈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톰 크루즈와 재계약은 포기한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 벤자민 맥킨지라는 사람이 망했구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게 연예기획사의 운명이라는 게 한두 명의 연예인 가지고도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초기에 SM부터 이제 상장을 했어요. 주식사 상장을 되면서 그때는 사실 그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아이돌 시장이 점점 커질 즈음에 어떤 이제 코스닥 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가 굉장히 이걸 밀고 다녔어요. 이 주식을. 네. 제가 그 엔터주. 네, 엔터주를. 근데 그 사실대로 그 엔터주가 진짜 올랐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야, 나는 엔터주가 그 지금이야 이렇게 결과는 좋지만 이거 어떻게 알고 투자하냐. 여기서 한 명이 무슨 뭐 마약으로 걸려가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군에 입대를 하든가 뭔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너가 같이 투자를 한다면서 그런 데다 투자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분이 뭐 아이돌 콘서트도 가고 그러세요. 진짜 본인이 티켓 사가지고 이제 그 SM을 투자했을 때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의 일탈이나 뭐 이런 그 한 명이 나가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순차적으로 양성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본인은 투자한다. 아까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수촌에서 선수들은 무럭무럭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체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SM이 찍어내는 방식의 연예인들이 그 먹혔기 때문에 SM이 제일 먼저 일조를 갔다가 그다음에 빠졌어요. 왜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지겹거든. 그러니까 이제 YG가 이렇게 떴던 거고 그다음 그 사이에서 JYP는 약간 좀 굉장히 3인자였는데 지금 와서야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JYP가.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사 중에 1등이에요. JYP가 1조 원이 넘고요. 2등이 SM인데 한 9천억 원 좀 넘어서고 그 YG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히트 상품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입대로. 그렇죠. YG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천억 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6,700억으로 제일 이제 많이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 비유를 하자면 이 엔터사에게 특정 아이돌 그룹은 자동차 회사로 치면 뭐 한 소나타, 아반떼 정도의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나타라는 모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증발해 버린다, 해체돼 버린다 하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엔터사들도 계속해서 A팀이 이제 어느 정도 소모가 돼 버리면은 B팀을 준비시키고 양성해 나가고 멤버수도 비슷한 이런 멤버들. 근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은 지금 이게 범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 이제 다 알려졌고 이게 연예계 자체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게 YG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란 기자 얘기한 대로 숱한 구설수에도 별 탈이 없었고 오히려 더 잘 나갔잖아요.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착관계 얘기도 나오고 네이버 같은 데서 1,000억 투자 받고 국민연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했던데 6% 정도 가지고 뭐 그거야 이제 근데 당연한 네, 거죠. 뭐 그걸 가지고 뭐 약간 뒤를 봐줘서 샀다. 국민연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네이버 같은 데서 투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다는 게 뭐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은 아들이 저 자회사 소속이라는 DJ라는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의장.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해서 다 의혹을 갖고 볼 거는 아니에요.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느냐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냥 비난 정도까지인 거고요.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뭐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을 뭐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를 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연예 기획사들의 책임론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 방법이 잘못됐다, 두둔만 하려고 한다.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놓고 보면은 아티스트와 기획사는 엄밀한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이 끝나고 종료가 되고 파기가 돼서 아티스트가 떠난다. 그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남남인 거예요. 근데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감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고 YG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경제적으로 대해서 밀착이 돼 있고 이사직함을 주는 경우도 있고 스탁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릴 적부터 아이돌과 함께 성장을 해서 1, 20년을 같이 해온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이직을 해와서 스카우트를 해와서 계약을 하는 관계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떠나면 남인 거예요. 그거야 뭐 배우들이나 유명한 가수 이적하는 문제인데 사실 가수는 이적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정준영 기획사가 정준영하고 사인한 지 데려가자마자 2개월 만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폭망하게 된 셈인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네티즌들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 경찰 뭐 총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대기업들의 정경 유착에 빗대서 연예계하고 일종의 그 우리 사회의 권력, 정치 권력의 유착 이른바 연정 유착인데 이 경우는 의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연 사건 재조명된 후라서 이 사건을 그냥 심드렁하게 볼 수 없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죠. 뭐 실체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확인이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그 검경 수사권 갈등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엄정하게 혹은 오히려 더 세밀한 기준을 들이대서 밝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내외부에서 있을 텐데요. 그게 그래서 그 보도 행태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게 수많은 소위 그 대화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화를 조금씩 잘라서 마치 이렇게 맛보기처럼 흘려주고 흥행해야 되니까 이걸 매일매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도 역시 뭐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비즈니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본질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본질 호도하는 수준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잘라서 A탄, 뭐 B탄, C탄 이런 식으로 계속 내보내는 그 행태가 저는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거론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여성 연예인들 그리고 사실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상 이런 것들 그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접하시더라도. 그러니까 SNS를 보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또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피해자 이거 나오면 갑자기 피해자가 누구야 하면서 뭐 무슨 그 걸그룹 뭐들이 소속돼 있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는데 피해자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조금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그 홍콩 연예 산업이 아시아의 중심이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4대 천왕. 철필상응. 근데 이딴 스캔들이 벌어졌고 또 삼합회라는 조직폭력배와 연루 의혹 등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사건 터지면 일단 당장 외국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승리 좋아한다 혹은 우리 아이돌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야 하고 얘기할 텐데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이 K-팝에 대한 위상도 떨어지는 거고 나라 망신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보려면 정말 더 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키우는 방식이 그렇죠. 뭐 1박 2일 그 KBS에 대한 뭐 비판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해져야 하고 사실은 이걸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연예인은
방송에 연구 쪽으로 퇴출을 시킨다. 근데 다만 이것도 법으로 명문화 시켜버리면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 자율 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또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연예인들이 지상파 안 나와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채널들도 많아졌고 온라인 모바일로 갈 수 있는 채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규제라는 것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들이 초통령, 중통령 이런 말 들으면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고 그게 있고 더 큰 문제예요. 해서 정말 이거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뭐 법으로 제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연예인의 그 존립 근거는 그 인기잖아요. 대중의 인기죠. 유명세와 인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를 빚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단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네, 소비자들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안이긴 한데 저는 이런 주문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아까 선수 촌육성 방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공감하는데 스타 시스템 자체가 워낙 스포츠 스타 만들어내는 거하고 비슷해서 이제 학교나 군대 생활 같은 걸 강한 피하고자 하잖아요. 학교도 거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실은 논란은 됐지만. 근데 이 단체 생활이라는 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아파도 해보고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인성이라는 게 조직 생활 안에서 키워지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너무 인기와 부를 얻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래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성 문제는 부모도 책임 못 지는 거거든요. 그걸 기획사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 구름 위에 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초심을 잃었느니 너무 뭐 허세가 심하다 이런 비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가 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특정 연예인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여러 구설에 많이 올랐던 허세도 많이 부리고 근데 나중에 방송이 안 찾아주니까 프로듀서들이 안 찾아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케이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JYP 리더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그 박지영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력보다 인성을 강조하면서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멋진 말이긴 한데 실제 그래요? 우리 박연미 기자가 잘 아실 테니까. JYP가 그렇게까지 처음에 박진영 씨가 그 회사를 차려서 시작할 때 그 일부 기자들은 뭐 사실 저도 포함입니다만 저건 좀 지적인 허영심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컨대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공자님 말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예인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됐지 이런 생각이 그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가 테이블 매너 가르치고 인성교육하고 행실을 문제 삼아서 잘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내보냈던 그 이유가 이제 와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이게 리스크 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증권사 리포트도 이게 사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 그걸 오랫동안 마일리지로 쌓아놓는 게 결국은 나를 방어하는 방식이었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1위가 됐다. 그렇죠. 사실 거의 망할 지경까지 왔었어요.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히트 상품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치니까. 시장의 논리가 그래도 작동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열심히 한 쪽은 살아남고 일단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보자면 이번 사건도 경제나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시장의 원칙대로 됐고 또 소비자가 더 엄정해져야만 이런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얘기를 기업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죠. 그것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노루묵이 될 수 있는데 핵심은 리스크 관리다. 어떤 문제든 기업에서는 터지게 마련이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사전에 막느냐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이번 사건을 경제적인 시각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4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희입니다. 의견들 워낙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시간이 없어서. 신순덕님.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인성은 뒷전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소속사에서 상품처럼 대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해주셨고 박현주님은
엔터주 주식 투자 중이신데 요즘 손해 안 보셨어요?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정말 과대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새 저가가 아니라 지금도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입장 전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경제 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일컫는 어떤 상상 속의 동물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별명인데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국은 신내림 고란 기자가 맞췄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일몰되니까 없어진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총선 앞두고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결국 3년 더 하기로 된 거죠? 뭐 1년도 아니고 3년도 한 걸로 봐서는 많이 후퇴한 건데요. 사실 99년에 처음 도입된 다음에 원래 3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기로 한 그 퀴즈에서도 나왔던 일몰 제도에 따라서 없어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8차례 연장을 통해 가지고 올해까지 살아남았고 올해 또 연장이 돼서 2022년이 되나요? 그때까지 또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주면 모를까 줬다가 뺏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정말 힘들어요. 줬다가 뺏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과세, 세 감면 축소해야 된다라는 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달고 사는 말이다라는 표현 드렸잖아요. 아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적 효용성이 다했으니 이제 일몰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위에 정무직, 즉 장차관으로 올라갈수록 청와대로 갈수록 특히 국회, 여의도, 여당으로 올수록 이거는 이 안에 가져가면 100% 거기서 엄청 혼나요. 의원들한테. 왜냐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이번에도 이거 3년 일몰 연장한다는 발표도 여당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안이고. 누가 여당이 됐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반발이 커졌던 결정적 계기가 납세자 연맹이 소득공제 폐지하면은 최고 50만 원까지 증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근데 이거 팩트 체크 열심히 안 해봤고 저도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최대 한을 봤어요. 최대 한. 가정하면. 아시다시피 그 소득공제라는 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히 그렇습니다. 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그것도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해서 일례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3,250만 원을 썼을 때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49만 5천 원이고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1,9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게 돼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공제받으면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맥시멈 값을 헤드라인으로 뽑다 보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거군요. 그리고 이 계산의 가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용카드를 쓰던 걸 신용카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을 때 다른 걸 하잖아요. 만약에 현금을 쓰거나 체크카드 받으면 오히려 30% 공제를 더 받거든요. 그걸 가정을 안 하고 이렇게 그 50만 원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딱 야 50만 원 더 뜯어간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거죠. 프레임이 강력했죠. 소득공제 얘기는 이제 3년 후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카드 수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했더니 신용카드 업계가 이제 자동차, 항공, 통신, 유통 같은 대기업 상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갑 중에 갑이니까 카드 수수료 인상 얘기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는데 일부 카드사하고 계약 해지를 해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 살 때 그런 카드를 쓰지 못하고 그 밖에 또 올라간 걸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소비자 피해가 있다 이런 논리가 있던데 언론에서 좀 꽤 지적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정리됐어요. 카드사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두 손 들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형 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었죠.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일 품목을 카드로 구매할 때 제일 우리가 살면서 구입하는 제일 비싼 거 두 개가 집하고 차 아니에요? 그 집을 카드로 사긴 좀 그렇고 차를 카드로 사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 현대차의 그 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현대차 국내 매출이 한 3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70%가 카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로
발생한 매출이에요. 22조 5천억 원을 소비자들이 카드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카드로 차 산다는 얘기니까요. 네. 현대차라는 큰 고객이랑 카드사가 근본적으로 척을 지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고 해서 이번에 백기투항을 했는데 현대차가 그중에 특히 미웠던 그 업계 1위 카드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현대차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 있어 했던 안이 있어요. 네. 너희는 그거보다 더 깎아줘야겠어. 이렇게 역제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대차가 차지한 시장이 워낙 크고요. 네. 이게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카드 회사들이 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중간중간에 정권이 개입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게 항상 패턴이거든요. 한 2, 3년 차 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다 하면 카드 수수료 패턴이고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것을 큰 데 가서 벌충해야겠다. 이게 패턴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이 반발을 했더니 그거 좀 더 내지 해서 더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겠죠. 이번에 이거를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이거예요. 네. 카드 회사들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으로 분풀이하러 갔는데 한강에서 또 뺨 맞은. 그것도 현대차한테 또 맞은. 그래서 힘의 균형이 애초에부터.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남아 있어요. 뭐 통신사,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차 협상이 되게 네. 중요했던 게 네. 다른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상의 어떤 시금석이 되는 네. 포인트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네. 밀려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애초에 따지자 보면 이제 정부 책임론이 나온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해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 회사들은 이 수익을 어디선가 보전을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대형 사업자한테 딱 당당히 문을 박차고 딱 들어갔다가 이제 한 대 뺨 딱 맞고 나온 건데 결국은 어디선가는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돌아가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론의 근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소비자 중에 일부는 우리 주머니 털어서 자영업자 사실상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경제에는 좋은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당장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혜택을 줄일 거예요. 그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네. 나중이 되고 보면 또 카드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사이에서 마켓 셰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고 돌 거라고 봐야죠. 사실 결국 시장이 선택하게 되는군요. 시장 논리로 따지면 카드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 수수료를 6% 정도 받았대요. 엄청 많이 받았죠. 왜냐 카드사가 갑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가 카드사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수수료가 점점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바게닝 파워가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싸게 주고 영세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는데 영세 소상공인한테서 조금 받으라고 하니까 이쪽 가서 받으려다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카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페이가 각종 나오면서 과연 이렇게 수수료를 내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페이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 업계 생태계를 약간 이렇게 보호해 주다 보니 혁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리면서 아마 카드사들 본인들이 혁신을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라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네요. 예, 농담으로 왜 삼성에서는 그 뭐 삼성 전자와 후자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카드 회사 분이 저한테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팔자가 있다고. 자기네가 팔자다 이런 말 했는데 다행히 갤럭시에 삼성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살아남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그렇죠. 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영원히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나라나 소비자. 박연미 기자 마지막으로 덧붙일 얘기. 예.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경제 현상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저것까지 다 되겠지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좀 수술을 하듯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두루 깨달았습니다. 연쇄작용이고 또 나비 효과라는 게 경제 정책에는 반드시 있는데 최저임금 때도 그랬고 그런 걸 예민하게 이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관료와 정치인들의 조건인데 좀 못 믿어온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